여기 뭐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다는 것이 전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사드 이후로 한중 관계가 좀 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 방한을 새로운 한중 관계의 어떤 이제 설정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관계를 좀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좀 중요하게 저는 좀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어온 소식에 이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훈장과 함께 금관이었는데 본비자 바둑판,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 총리한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둑알을 받았는데 바둑판을 이번엔 중국 주석한테 선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바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 또 생각하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 자체도 저 바둑이라는 게 이게 즐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카시 총리한테 줬던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이제 한국산 화장품, 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황금색 좋아하니까 이제 금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장이 있었고,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그 개인의 취향하고 상징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선물로 준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 저희가 드렸던 바둑판 외에도 나전칠기 그렇죠. 자개원형 쟁반도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도 뭐 말씀하신 뭐 취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보겠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한국 다 금으로 뭐 그냥 도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국 분이고, 또 그 중국 분들이 이런 한국 전통 공예품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취향에 맞춰서 선물을 뭐 저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바둑이라는 게 뭐 중국에서 또 많이 처음 시작되지만 이미 서양의 체스가 있으면 중국은 바둑이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잘 좀 고려를 해서 또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래전 기사를 좀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둑을 굉장히 사랑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제 옥으로 만든 바둑알과 바둑판을 선물한 적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또 시진핑 주석한테는 나전칠기 바둑통과 바둑알을 과거에 선물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물로 좀 귀하다고 하죠. 본비자 나무라고 하는 좀 귀한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로 일단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고유의 나전치기로 만든 쟁반까지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지도 또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아마 이제 영어로는 고잖아요. 네. 저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둑을 즐겼으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됐을까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황금 바둑판. 알도 체스판. 지금 바둑판에 체스판을 지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앞서서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저희가 이제 1층 미소관 1층에 있는 중앙홀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잠깐 보셨고요. 앞에서 찍은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대 사회를 받기 위해서 중앙홀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환영한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취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했고 반영해서 전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좀 전달이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바둑이랑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축구 뭐 이런 경기장도 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 결국 수를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경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바둑을 뜨고 미국은 체스를 뜬다. 이게 결국은 다 수싸움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선물을 본인이 또 좋아하는 걸 우리 정부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만족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신화통신의 속보에 따르면요,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또 나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이제 중국 측의 속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가 관련한 이제 뭐 영상이라던가 속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쏟아질 텐데 계속해서 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얽힌 또 바둑 일화가 하나 또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방한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박 전 대통령 외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 누구냐? 돌부처 이창호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을 사랑하는 시진핑 주석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뭐 경제부총리나 과학기술부총리,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비서실장 등등이 나와서 시진핑 주석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선물하면 뭐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해야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을 주면서 핵잠수함이라는 큰 선물을 얻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한테 주는 이 선물 때문에 과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이 좀 좋아질까 이런 고민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선물이 그만큼 윤활제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선물 때문에 이 한미 간에도 어떤 결정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겠죠, 그거는. 전반적인 맥락상으로는 이미 타결에 대한 결심을 하고 온 상황에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상대를 그래도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다음 협상 때도 또 협의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위기 자체가 아주 유리하고 또 우호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점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 이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이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풀고 또 우호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저희 화면으로 보여졌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 또 우리 장관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건넸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인사와 환영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는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측에서도 이제 여러 인사들, 뭐 낯익은 뭐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왔고요. 우리 측에서도 지금 뭐 참모진들 그다음에 장관들도 저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에는 뭐 어떤 인사들이 뭐 참석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이 소인수회담 그러면 아주 제한된 인사들만 참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확대회담까지를 고려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이 부처 지금 장관들은 다 배석하기 그리고 국가안보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실 이 관련 인사들도 배석을 할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치 서기, 뭐 왕이 외교부장, 정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뭐 상무부장, 그다음에 정책실 부주임 등등등 주한대사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즉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도 그 정도 시간이 좀 진행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같이 수행했던 차이치 이제 중앙서기처 서기라든지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그 개발위원회 주임 이런 분들이 중국의 외교와 경제 핵심 수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차이치 서기처 서기는 시진핑 최측근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플러스 뭐 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파워가 상당한데 예. 이런 분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 회의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특히 왕이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한국에도 자주 오셨던 분이고 해서 이번에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 핵심 뭐라고 해야 브레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중 회담에서 저도 중요한 아젠다는 뭐 이제 외교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경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FTA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또 첨단 기술 협력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주로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이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만남에서의 의제에서 민생이라든가 경제 분야를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근데 결국 민생이라는 게 경제 분야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경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장 민생에서 체감하기 좋은 결국 관광 사업 같은 것들이나 소비재 이 상품들 수출입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유입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다 이게 한한령의 과거에 그 영향을 받았던 분야들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얘기가 될 거고 또 민생이라고 관련이 있으면 결국은 교류 협력 부분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측 다 이제 출입국 절차 이제 간소화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까지 양측이 이제 호혜적으로 취했던 조치보다 조금 더 나간 이런 조치들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맨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였고 그 뒤에 잠깐 뒤에 보였지만 왕이 외교부장, 그 다음에 정산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임과의 악수, 그 다음에 왕 윈타오 상무부장의 모습까지도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한한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한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풀이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결정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중 매체.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특히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다른 산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양국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풀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뭐 기술은 그거는 정부의 어떤 분위기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런 문화 콘텐츠는 또 그런 영향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에 어느 정도 한중 간에 이런 좀 관계가 좀 완화가 되거나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중국 내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하면 한학년도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이게 다 풀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좀 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한중이 무비자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단체 관광이지만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상해나 이런 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또 현직 뭐 이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한중에 특히 지금 그동안 이제 제일 큰 딜레마가 이제 반중 정서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반중 정서가 되게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러려면 인적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히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한령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한국 뭐 드라마, 케이팝을 되게 좋아합니다.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되거나 좀 약간 공간이 저는 좀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이 인식이라든가 이걸 유발하는 이 왜곡된 정보의 전달들,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뭐 혐오라든가 이걸 유발하는 원인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도 사실은 자정작용을 해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중국 측에 있는 웨이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한국은 어떻더라, 뭐 한국 내에서 수박도 잘 못 사먹는다, 이런 발언, 이 왜곡된 발언들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통제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세대들 간은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김치라든가 뭐 한푸라고 얘기하죠. 한복의 원류가 어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서는 뭐 별일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젊은 층에서의 그 혐오 감정 유발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미래의 한중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국 측에 대한 이런 뭐 상호간이겠죠.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없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또 상견례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 이제 재정립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관계를 재정립하려면은 서로가 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양자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의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미중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일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강화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이제 중일 정상회담을 보면 되게 좀 분위기가 싸했단 말이에요. 네, 어제 보게 되면 벌써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이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이랑 관계를 잘 풀어 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회담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서로 간의 어떤 이제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그동안은 이제 서로 소통도 없었고 교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서로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서 앞으로 한중이 여러 지금 도전 과제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만 어느 정도 만들어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결과물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지금 관계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난 한 수년간의 한중 관계가 특별한 갈등 관계에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외교적으로 어떤 서로 지위를 격화시킨다든지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금 냉랭했던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측 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슈가 드러나기 때문에 해법도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냉랭했던 관계는요. 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디서부터 의도에 대해서 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 다뤄질 때 우리도
그 중국의 의견들에 대해서 경청할 건 경청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를 이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 얘기는 해도 될까? 이런 제안을 가지고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 가령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실망을 하겠지만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그 70년에 가까운 동맹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이라도 한중 간의 어떤 미중 간의 중립적인 입장이 되니까 이거 자체는 실현되기 어려운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과도 결코 척지는 그런 행보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왔던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거. 이 문제들은 이거 우리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이거는 우리 시각에서는 국제 관례에 어긋난 것 같다는 의견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중국도 이제 우리 이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당당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계 정립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뭐 비핵화 논란 그리고 민생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된 상태다. 앞서 환영식이 모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의장대 사열과 국가 연주 등등을 마치고 나서 양국 간 정상 그리고 양측에 있는 인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지금 회의는 시작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려온 얘기 뭐 들어보면 이제 관계 회복, 민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서 민생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히토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요소수였죠.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 히토류에서 자유롭진 않은데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인데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한중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냉랭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풀기가 쉬운 거부터 좀 하자.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뭐 어려운 무슨 정치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한국과 중국이 기본적인 이제 뭐 정치 체제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어쨌든 아직까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럼 이거는 솔직히 뭐 만난다고 해서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중 간에는 조금 신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건 사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부딪히는 않지만 서로 간에 또 불신과 신뢰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접근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적 교류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 중에도 조금 더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소비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기업들이 중국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사회, 인적, 문화 이런 것들은 덜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서로 간에 조금 관계를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신뢰를 쌓으면서 관계를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저는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 복잡한 얘기나 어려운 문제가 얘기를 해도 서로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협력을 하되 이제 상호 협력과 이제 서로 또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히토류. 네, 일단은 히토류 같은 주요 자원의 무기화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타결이 1년간 유예하기로 일단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아마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주 타겟이 어차피 미국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미중 간의 관제 전쟁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전략 경쟁 와중에서 주변국들한테 이 파장이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한중 간에 그런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미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미중 관세 전쟁 와중에서 중국이 우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실적으로 미중 간 타결 부분에선 빠져버린 부분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엿볼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 언급 안 됐듯이 민감한 걸 일단 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의 우리 이 회담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내용들을 좀 살짝 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뭐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살펴보면 주로 이제 뭐 관세라든지 히토류 그리고 그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그 콩 같은 것들 네, 대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결이 받기 때문에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다고 해서 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소강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관계가 또 어떤 돌발 사건에 의해서 관계가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미중의 이 경쟁은 되게 장기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도 이거를 이제 경쟁이 이제 충돌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서로 합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한중 간에도 어쨌든 뭐 냉랭한 지금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불신이 쌓이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그것이 나중에는 또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솔직히 한중이 이렇게 직접 그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일수록 또 할 얘기는 하는 그러니까 우리 측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뭐 그러한 뭐 저는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서로 간의 갈등이 이제 악화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을 해야죠. 그게 뭐 오늘 만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중 간에 뭐 1.5 트랙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 간에 또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까지 그런 시간을 갖고 서서히 이제 조금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좀 그런 노력 아니면 그런 분위기 조성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약간 껄끄러웠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인식 똑바로 네. 해라고 얘기하고 네. 영토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껄끄러운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일본으로부터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분명히 서로에 대한 입장 전달 입장이면은 입장 전달을 위한 기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미국하고 이제 큰 문제가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미국의 협력자인 일본과 대화한다는 측면이었고 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대하는 바가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더 친밀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요구하는 건 조금 더 강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굉장히 공통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AI에 대해서 시진핑 그렇죠. 주석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 CEO가 와서 우리한테 투자한 것도 보면 AI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주요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알다시피 뭐 경제 성장이 뭐 한국도 어렵지만 중국도 그렇게 내수
성장이라든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제 성장이 또 많이 그렇게 과거처럼 막 이렇게 고성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경제 협력의 공간도 넓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첨단 산업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한중이 경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못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한국이 갖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라든지 문화, 컨텐츠 이런 부분은 중국이 하드 파워는 이제 한국을 많이 따라왔지만 소프트 파워는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중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중국 역시 한중 간의 이런 경제 협력 같은 걸 통해서 또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중국의 그런 좀 협력의 공간을 많이 좀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은 또 다르죠. 일본은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놓고 이제 좀 헤게모니를 벌이고 있는 이런 강대국 위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클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한국은 그거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도 한국에 필요하지만 시진핑도 또 한국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우리의 이제 전략적인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이거를 활용을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뭐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앞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미국에선 AI 칩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입장인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 AI에 관련해서 협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중국도 지금 AI 기술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와의 AI 협력을 바랄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AI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데이터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AI의 캐릭터 자체도 바뀔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중국형 이제 지금 AI 굉장히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그 중국과도 AI 협력들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 어느 수준에서는 아마 지금 이 한미 간에 추진되고 있는 AI 협력의 부분들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미리 감안을 하면서 지금 협력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에 대한 충돌이 또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는 사실은 자유무역이 훨씬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부분으로 놓고 보면 가져올 게 많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래서 제가 자꾸 사회적 합의라 그러는 게, 결과적으로 AI 문제든 기술 표준 문제든 그 사회 전체의 캐릭터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 데이터가 얼마만큼 입력되는 최초의 쉽게 하면 빅데이터라고 했죠. 빅데이터의 원료를 어디서 썼냐. 그러니까 정보를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그 AI의 캐릭터 자체가 달라져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거죠. 자, 어떤 정부든 어떤 권력이든 일부의 그 정보를 통제를 해서 전달하는 것 자체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아이덴티티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주 위험하거나 민감하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이상은 그 정보는 유포돼야 되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호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가에 우리 자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제조업 부활을 얘기하고 마스가를 얘기하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이제 제조업을 너무 이제 그동안 미중이 좋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뭐 트럼프 일기 전만 해도 이제 미국이 중국 제품을 사주고 뭐 약간 이런 미국은 금융 중심의 어떤 서비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룰이 중국이 기술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와해되면서 지금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이거는 미국의 중장기 전략이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역으로 말을 하면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 능력, 공급망은 완벽한 걸 갖추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 중국이 부족한 게 그런 소프트 파워, 금융 이런 부분은 또 중국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것들이 또 이 비교 우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앞으로 이런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게 주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알다시피 이 경제라는 게 하드 파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 파워가 노력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또 그거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경쟁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중국과 조금 근데 사실상 뭐 보시면 알 때 중국이랑 좀 가까운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나마 한국이 그 선진국 중에는 중국이 봤을 때는 좀 더 가까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기업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기업 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뭐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뭐 패권을 비롯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 와중에 정상회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한 영상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의 모습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진행됐던 공식 환영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주석이 저렇게 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박물관 앞으로 나가서 차에서 내리는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정상이 인사를 하면서 가볍게 악수를 건네고 또 짧은 대화도 좀 나누는 것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진행된 공식 환영식 행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인사와 악수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 미국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이제 먼저 중국 쪽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간은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잠깐 들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알다시피 반중 정서도 높고 좀 반중이 하나의 또 비즈니스처럼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특히 뭐 알다시피 대만이나 미국은 지금 중국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한편은 또 중국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대척점을 많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러시아랑도 관계를 협력한다든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뭐 부담으로 작용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이제 특히 서방에서 서방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실각한다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좀 안정적인 그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이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뭐 이런 가치 이데올로기 아니면 네. 뭐 이런 약간 회색 전쟁이라 해야 돼 인지전 약간 이런 데까지도 지금 되게 확전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뭐 아닌 뭐 당연히 그건 알 수 없겠죠.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딜레마는 있죠.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사회 체제 특성이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이 이런 오픈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정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유포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뭐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좀 앞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예.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드릴게요. 보면 미일 우리나라 그리고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북한과 중국도 원래 양쪽에서 좀 강한 지역이었잖아요. 이 주도권 싸움이 그대로 안 가고 세 명이 잘 공고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대놓고 신냉전이라 그런 거는 북한은 한 2, 3년 전에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새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세계가 다시 이제 2개 또는 3개의 진영으로 나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한번 냉전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권은 자본주의 서방이라 그러죠. 거기끼리 무역하고 외교하고 했고 사회주의권은 또 자기네들끼리 무역하고 외교하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서로 완전히 교류나 접촉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중간에 또 여기저기 동시에 발을 걸쳐 있던 게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그리고 뭐 비동맹이었고요. 근데 이 그런 세계들 이 과거에 이렇게 딱 완전히 끊어져서 단절돼 있던 냉전으로 돌아가는 걸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바라질 않아요. 이미 상당 부분 자본주의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냉전 시대에도 적당히 고립돼 있었고 탈냉전 시대도 고립돼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처럼 편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구도가 편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냉전이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중로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지. 결국 북중로로 가는 구도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북한인데 문제는 동시에 네. 그런 구도의 과거에는 큰 후원자 둘이 있고 그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철저한 수혜자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영향력도 그대로 받는 거죠. 네.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북한과는 다른 북한을 건설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마음이거든요. 북중러 3자 연대를 견인하는 동등한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게 실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인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과연 그것까지 중러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셋 다 과거의 냉전 시대는요 오히려 이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하고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했어요. 개인 독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북한은 김일성 시대 1인 독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숭배나 이런 걸 굉장히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1인 권력들이 강화가 되니까 셋이 밀착할 동기가 커진 건 분명한데 예.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장악력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영향력을 나의 권력을 상대방한테 강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국내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인적 국가들한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독재자들끼리 셋이 딱 있으면 서로가 이 격차가 있다라는 이 서열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국내에서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나보다 더 높은 이걸 인정하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중 관계도요. 북한하고 중국이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게 1960년대에서 1970년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김일성이 주석제를 만들면서 1인 독재 확립하던 시기였고 중국에서 이때 문화대혁명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지금은 당장은 아마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트렌드 속에서 각자의 이익들을 위해서 삼자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조차도 삼자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묶여서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무조건 그냥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로 보는 것, 그 구도로 보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냉전적인 사고예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과거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면 중국이 미중 관계가 이제 키신저랑 닉슨 이후에 미중 관계가 화해가 되면서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급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G2가 됐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약에 중국이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고 기존의 과거처럼 이제 냉전의 한 진영으로 남아 있었으면 과연 지금의 중국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논쟁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중국이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래서 중국이 발전을 해와서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진영화로 가는 거는 중국한테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 러시아 왜냐하면 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알다시피 북한은 워낙 오랫동안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으로 해서 서방으로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처지가 비슷하니까 이제 두 나라는 뭉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럼 우리가 당연히 미중 경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진영화로 가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는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죠. 아, 우리 중국 힘이 커졌으니까 야 그냥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새로운 국제질서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중국한테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중국은 이 경제 수준이나 이런 서방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북중러가 돼가지고 그것이 중국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금 북중러가 좀 협력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우전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건데 그 협력이 무슨 이것이 진짜 뭐 완전히 옛날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기에는 그거는 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특히 뭐 러우전의 양상이라든지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또 외생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세 나라의 관계는 또 조정될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과거에 뭐 북중 관계가 옛날에는 또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또 북중 관계가 또 그때는 되게 또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또 서로 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게 뭐 알면 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국제 관계나 지서가 매우 복잡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좀 저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짧게 올 초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건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럼 중국 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계속 간다고 보면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이제 20기 사중전회가 끝났는데 뭐 보통 같으면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차기 후계자 같은 사람들이 선출이 된다거나 뭔가 이런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보여지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년이나 좀 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양회라든지 이제 공산당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후계 구도의
뭐 후계라기보다는 어떤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중국이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쨌든 이미 장기 이게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이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는 좀 오랫동안 집권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과거의 중국 지도자랑은 좀 차이가 다른 게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그 중간에 짱점이나 후진타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제 파워도 없었고. 근데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시진핑이 살아 있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 영향력은 좀 계속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도 이 지금 중국의 과거에는 당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였다면 지금 개인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진핑 주석 중심의 지금의 중국의 이 권력 구조는 앞으로 계속 그냥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저희가 그 미래를 좀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뭐 시진핑 주석 개인의 권력이 얼마만큼 될 것보다는 예. 누가 정점에 올라가든 아마 중국의 공산당 그 영도 체제는 중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한 사회에서 한 사회 세력들이 이 기반을 잃어가는 가장 큰 과정이 밑으로부터의 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부터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게 다른 지역까지는 다 반영돼 있다고 그러죠. 발전된 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20, 30, 40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지가 그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지지 번째는. 세가 여전하다. 두 번째는 이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변하지 않도록 적절한 선전선동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 20대들, 30대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거 자체가 사실은 공산당 집권에 오히려 지금 유리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정보 통제예요. 결국은 지방이 도시에, 도시가 지방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응집력이 생기기는 어렵죠.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과연 그런 쪽의 정보의 AI의 협력이라는 것까지도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였고, 근데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는 특별히 지금 현재 있는 권력 구도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가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유일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은 굉장히 1인 통치로 보이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시진핑 총서기를 가지고는 공산당의 일당의 우월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그게 당장은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그 애초에 금년 초에 나왔던 정보의 출처들 자체가 예. 미국 측 출처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짓 뉴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북한 이런 좀 권위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런 뉴스가 모르잖아요.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의 또 이게 비즈니스가 됐다라는 예. 거, 유튜버 비즈니스. 그리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 하면 이제 뭐 혁명이 일어나거나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랑 뭐 동맹이지 그것도 되게 구조적인 거죠. 이게 쉽게 바뀌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되게 좀 하나의 어떤 근간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의 어떤 변화라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뭐 만약에 뭐 시진핑이
뭐 갑자기 실각한다 해서 뭐 중국이 무너져.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어떤 공산당이라는 또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냐. 그거는 시진핑의 본인이라 보라면 중국의 지금 직면한 대내외적인 현실 구조 속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라는 주석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벌써 25년째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가가 지금 유지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들 많은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장기적인 집권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변화라는 거는 국제 정세라든지 그 국제 정세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정세 변화가 뭐 나중에 일어난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예. 이제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지만 저 화면에 이제 공식 일정 환영 행사가 오늘 조금 전인 오후 3시 한 54분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뭐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4시 한 15분 정도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아직 1시간은 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지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1시간 40분 정도 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민생적인 협력 부분도 있겠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껄끄러운 주제도 과연 내놓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에 있던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 약간씩 껄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회담 시간에 달려 있다라고 봐요. 아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핵추진 잠수함 이게 워낙 그 언론에서도 많이 떠 있는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1순위 과제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로 현재 현존하는 무기 자체를 당장 오늘 내일 배치한다라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논리적인 허점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결국 중국이 계속 북한의 함적 안보 우려만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겠다. 한반도 평화를 하기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선제적 조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간이 있으면 우회적인 어법을 통해서 한번 우려를 표명을 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대통령에서 설명한 대로 민생하고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의제들을 다루는 데만도 저는 한 1시간 40분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미 간에는 그러면 다 다뤘느냐 보면 한미도 관세부 문제하고 핵추진 잠수함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도 못 다룬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회담 시간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껄끄러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이제 현안으로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제가 뭐 현장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당연히 지금 언론에서는 핵추진 얘기가 잠수함 워낙 많이 보도가 돼서 중국도 알고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지금 당장 뭐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되게 뭐 장기적인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중국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또 한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반도 문제, 서해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물리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이걸 하면 안 돼요. 뭐 아니면 이거 핵잠수함을 했는데 진짜 합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인 얘기보다는 아마 중국 사람들이 잘 표현한 게 되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 부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내포돼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뭐 지금 처음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뭐
이거 갖고 지금 한중간에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신뢰 회복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아젠다 하나 갖고 뭐 시간을 30분, 40분을 잡아먹고 그거가 그렇다고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보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오늘은 이제 첫 자리이고 워낙 또 이 만남 자체가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일단은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네, 네. 오늘은 대화를 네.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해 그렇죠. 주시는 약간 거고. 좀 기본적인 그냥 서로 상호 소통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사로 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갖고 서로가 뭐 이렇게 약간 논쟁을 벌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크게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